63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본 소개를 계기로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 제목,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저자, 전홍진. 출판일, 2023년 6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정신의학을 알자. 저자 소개. 저자, 전홍진, 정신과 의사. 서울대 의예과 입학,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신과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임상강사 과정을 마쳤다.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우울증 임상연구센터에서 모리조 파바 교수의 지도하에 연수를 했고 자문교수를 역임했다. 책 소개. 예민함은 특별한 능력입니다. 매우 예민함이라는 화두로 수십만 독자를 사로잡은 정신의학 전문의 전홍진 교수의 3년 만의 신작. 첫 책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4대 서점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르며 수십만 독자의 사랑을 받았던 전홍진 교수. 많은 독자의 성원에 힘입어 3년 만에 두 번째 책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한겨레에 3년간 연재한 예민과 둔감 사이라는 상담 칼럼을 바탕으로 최근의 연구 성과들까지 담아낸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실전편이다. 전작에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과 예민성을 잘 극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예민함에 관한 뇌과학과 정신의학적인 근거를 좀 더 세밀하게 더하고 예민함을 나만의 능력으로 바꿔보는 실천법에 방점을 두었다. 또한 불안편, 우울편, 분노편, 트라우마편으로 나누어 41가지 상담 사례를 살펴보며 예민함과 얽힌 여러 감정들의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 책에서 얻은 내용. 타고난 예민한 기질.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중에서도 쉽게 울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보채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예민한 것은 타고난 기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관찰되는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의미하는데 기질적으로 예민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어릴 때 많이 보채서 어머니가 키우기 힘든 아기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질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부모의 기질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클로닝거 교수의 기질 및 성격이론 3에 의하면 기질 유형은 반응 양식에 따라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로 구성됩니다. 이 네 가지 성향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 예민한 분들이 지닌 타고난 기질은 위험, 회피 기질과 사회적 민감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 기질이 있는 아이들은 내성적이고 걱정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낯가림이 심하고 낯선 장소에서 쉽게 불안해하고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갈 때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 보채고는 합니다.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은 조심성이 많고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일도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큰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과도하게 걱정하는 쪽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상태를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 집에만 머무르는 집순이 집돌이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민감성의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감정에 민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야단을 맞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며 그러기 위해서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위 사람들의 행동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잘못 해석해 지나친 죄의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기지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애착을 통해 형성되는데 애착이란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감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1년 동안 유아와 부모의 초기 관계 형성이 애착을 형성하는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초기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면 그 후에 인생에서 맺어지는 대인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를 안전기지로 잘 형성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많이 쓰는 부분이 강화됩니다. 대인관계의 편안함을 느낀다면 이전에 경험한 트라우마의 기억이 약해지고 새로운 좋은 기억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안정되고 세로토닌이 증가되면서 해마 위축이 예방되고 편도체가 안정되며 전두엽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편안함이 뇌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갑자기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운동 속도라고 합니다. 진영과장처럼 정신운동 속도가 빠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빠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너무 의욕이 앞서서 협력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현민 씨처럼 속도가 느린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더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면 인내심 있게 잘해내고 실수가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강박적 성격은 매우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융통성이 없고 필요 이상으로 확인을 많이 하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자체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은 다시 불안을 유발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통제하면 편해지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정신적으로 지쳐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분들은 우리 뇌 변연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뇌 혈류를 보는 기능적 자기 공명영상 연구에 의하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뇌의 감정과 공감을 느끼는 변연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뇌가 컴퓨터와 다른 점은 과거의 기억이 그때 느꼈던 감정에 따라 강화되고 쉽게 회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역할을 편도체가 하게 됩니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을 때 변연계를 자극해 더욱 강하게 기억하게 하고 있지 못하게 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인데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회의해도 피곤하지 않은 분들은 왜 그럴까요? 첫째는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흥미를 가지면 현재와 지금에 집중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흥미는 안전기지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기지를 통해 세상을 탐험하게 되면 나만의 흥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흥미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전기지 형성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두려움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도 공포를 인식하는 편도체가 자극되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긴급 상황으로 인식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트라우마의 원인으로부터 도망가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대비하게 됩니다. 전두엽에 의해 뇌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편도체에 의해서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트라우마의 근원이고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복된 폭력을 경험하면 분노가 쌓이게 되고 결국 자신에 대한 공격성을 유발해서 죽고 싶은 생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하고 가족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적 사고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만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적 사고에 대한 이론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정신과의 아론 백 교수에 의해 처음 정의되었습니다. 나만의 좋은 자동적 사고를 만들고 불편한 자극이 올 때 내가 지닌 좋은 자동적 사고의 흐름을 따라 생각을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에너지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남은 에너지로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해 심리적 지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스등 가스라이트 1938 이란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가스라이팅은 가정, 학교, 연인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수평적이기보다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너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으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학교 폭력이 주는 정신적 영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성인기 예민성이나 우울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자가 포함된 연구팀은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18세 이상의 성인 4,652명 평균 나이 49.8세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심각한 우울증을 뜻하는 주요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1.8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주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216명을 대상으로 이전에 경험했던 폭력이 현재 우울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자라면서 또는 18세 이전에 집단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51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성인이 되어 우울증을 앓을 확률을 비교 분석해 왕따를 겪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1.84배라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정서적 방임이나 신체 상해 등 다른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성인 이후 심각한 우울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트라우마 종류가 하나일 때보다 중첩될 때 우울증 발병 위험은 커지는 양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유형과 상관없이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경험 위험이 3.7배 높았고 5개 이상 트라우마가 있다고 답한 경우 발병 위험이 26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맞고 자란 청년이 성인이 되어 찾은 자신의 마음. 트라우마란 실제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적 물리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겪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트라우마,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그 사람의 예민성이나 공격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장애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정신과 교수 조지 베일런트는 1938년부터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814명의 사람들을 평생에 걸쳐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하버드대 법대 졸업생 집단, 지능이 뛰어난 여성 집단, 대도시 출신 고등학교 중퇴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스트레스 정도는 행복한 삶에서 중요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긍정적인 태도로 넘기는 사람이 결국 더 행복했다는 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 연구에서 앤서니 피렐리라는 인물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1941년 연구원이 그를 처음 찾아갔을 때 그는 난방도 잘 안 되는 보스턴의 초라한 집에서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무력한 어머니 밑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7년 뒤인 1998년에는 보스턴 공원이 보이는 좋은 집에서 사는 대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렐리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가족들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평온의 기도를 성실하게 한 덕분에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용기와 인내심을 지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손주에게 집착하는 할머니. 폭력을 쓰는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에 대해 손녀도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폭력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리네 씨가 느끼는 심한 우울감과 불안의 근원은 손녀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유치원에 갈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는 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오래 양육한 조부모의 경우에 반대로 손자, 손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녀도 할머니의 기억을 그대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공감해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 뒤에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나만의 좋은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보자. 자동적 사고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만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적 사고에 대한 이론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정신과의 아론 백 교수에 의해 처음 정의되었습니다. 18나만의 좋은 자동적 사고를 만들고 불편한 자극이 올 때 내가 지닌 좋은 자동적 사고의 흐름을 따라 생각을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에너지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남은 에너지로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나만의 좋은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 봅시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부록에 좋은 자동적 사고를 기록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자동적 사고는 반복해 읽고 암기한 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좋습니다. 자극이 올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예민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뭐뭐뭐한 장점이 있다. 내가 가진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뭐뭐뭐가 있다. 내가 일을 한다면 잘 되든 못 되든 일을 시작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예전에도 내 장점을 활용해 진행했던 일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와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멀어지는 것과 나를 싫어하는 것과는 다르다.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과 더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 관심이 없고 내가 했던 이야기도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망각은 인간이 가진 큰 장점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대부분 계획된 것이 아니며 무작위 랜드마이스로 일어난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닌 경우가 많다. 부모님과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세상에는 여러 모순이 존재하고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태초에 인류가 생긴 신석기 시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내 미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루 앞을 예측하기만 할 수 있다면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야구를 보는 것은 재미있지만 야구 선수 당사자는 야구가 재미없고 오히려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일이든 직업이 되면 힘들기 때문이다. 직업에서 재미를 느끼기 힘들다면 직장을 마친 후에 일에 재미를 느끼면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해보자. 좋은 점이 보일 때 바로 칭찬해주면 좋다. 사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이 정상이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을 1년 뒤에 다시 만나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지나가면 생각도 변하게 된다. 좋은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자. 우리 몸은 밤과 낮의 24시간 주기에 맞춰 변화합니다. 이를 생체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림 10. 2017년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명예교수 제프리 홀자프리 씨. 동대학 마이클 로스베시마이커 라스베시옥 펠러 대학교의 마이클 영마이커 W. 양 교수가 이 생체 리듬을 만드는 생체 리듬 유전자를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생체 리듬 유전자는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밤에는 단백질을 축적하고 낮에는 분해해서 사용하는 일을 하는데 이는 수면, 혈압, 체온 등 신진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생활 리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 되는 것이 수면 패턴입니다. 하루에 잠을 8시간 정도 잔다면 2시간가량은 꿈을 꾸는 수면을 하게 되고 나머지 6시간가량은 꿈을 꾸지 않는 수면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이따금 눈꺼풀 아래로 눈을 빠르게 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꿈을 꾸는 수면으로 눈을 빠르게 굴린다고 해서 렘수면 Rapid Eye Movement Sleep REM이라고 합니다. 잠들기 시작한 지 90분가량 뒤 렘수면이 시작됩니다. 만면에 눈을 굴리지 않는 수면은 비렘수면 넌 REM Sleep이라고 합니다.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은 렘수면이 많은 것입니다. 수면 중에 렘수면과 비렘수면은 교대로 반복됩니다. 우리 뇌는 렘수면 동안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의 몸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렘수면 중에는 심박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오르며 산소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렘수면은 학습과 기억을 향상시키고 유아에게는 뇌를 발달시킵니다. 감정 기복을 감소시키고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렘수면을 못하게 되면 화가 많이 나고 새벽에 식욕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렘수면 중에는 뼈와 근육이 만들어지고 신체 조직이 재생되며 면역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는 수면 유지 호르몬인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최대로 많이 뇌에서 나옵니다. 만약 이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렘 수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다음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전 7시부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고 멜라토닌이 감소합니다. 아드레날린에 의해 혈압과 심장 박동이 증가하면서 잠에서 깨게 되고 각성 상태가 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교란되면서 오전 내내 몽롱하고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오전에 무기력증이 심하게 옵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이다. 수면 조절과 항산화 안티옥시즌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낮에 햇볕에 노출되는 동안 생성된 뒤 저장되어 있다가 저녁 7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하여 새벽 3시에 최고로 분비되었다가 아침에 햇볕이 들어오면 분비가 중단된다. 햇볕의 영향을 받아 분비와 저장이 조절된다. 낮 시간에도 집 밖에 나가지 않거나 주위가 어두우면 멜라토닌 생성이 증가되어 졸리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가족이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자신의 예민한 성향이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위에 탓을 하게 되면 적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적응에 문제가 반복되고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결국은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자신을 발견하고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예민한 특성은 장점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잘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일찍 그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켜주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나의 배우자나 자녀, 직장 동료, 친구가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분이 그들의 안전기지 역할을 해준다면 예민성을 잘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은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오감의 감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거나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똑같이 하면 그들은 자신의 예민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안정된 사람과 감정 교류를 하다 보면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매우 예민한 분들이 미래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한 기대와 세상에 대한 탐구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